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 인류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식물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바로 옥수수입니다. 그만큼 사용과 용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람들도 즐겨 먹지만 가축들이 먹는 양이 훨씬 많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 옥수수로 친환경 바이오 연료 생산에도 쓰입니다. 최근에 이 옥수수 가격이 급등락하기도 하고, 주요 곡물 중에 이 옥수수가 기후변화로 제일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작물이라는 경고도 심심찮게 나오면서 이 옥수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 옥수수를 무기화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이 옥수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의 다양한 현안들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 주인공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박정호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갖고 오신 주제는 옥수수인데, 네, 오늘 저희가 방송을 거의 1시간 가까이 할 건데 네, 옥수수 얘기로 1시간을 그렇죠. 아니, 그만큼 정말 전 세계적인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옥수수가 네,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옥수수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요즘 특히 더 중요해요? 예, 요즘 특히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옥수수. 네, 많은 분들이 아니 옥수수 난 잘 먹지도 않는데 무슨 음. 옥수수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먼저 그 오해부터 좀 풀어보면요. 우리는 옥수수를 사실 매일 먹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먹고 있고요. 쌀을 안 먹는 적은 있어도 옥수수는 매일 먹어요. 옥수수를 뭘 매일 먹어요? 일단 예. 우리가 모든 조리에 사용하는 식용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옥수수로 만듭니다. 콩으로 만들어요. 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옥수수로 만드는 식용유가 거기 보면 콩하고 예. 전분이 섞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옥수수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전분이라고 하는 게 옥수수 가루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분으로 만드는 게 과자, 빵, 그다음에 반찬들이 들어가는데 예. 제가 이건 한 시민사회단체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더 쉽게 와닿으실 수 있는데 대형마트에 가가지고요. 네. 대형마트에 가서 그 식료품 코너에서 1,500개의 물건을 꺼내봤대요. 예. 그리고 그 1,500개 물건 중에서 옥수수와 관련된 아니면 옥수수를 원료로 만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분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쓴, 즉 옥수수가 전혀 안 들어간 식료품이 몇 개나 있을까 살펴봤더니 네. 1,500개 중에서 딱 120개밖에 없더랍니다. 옥수수 안 들어간 걸 더 찾기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기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사실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옥수수를 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곡물이 쇠고기는 7kg의 곡물이 필요하고 예. 돼지고기는 3.5kg의 곡물이 필요하고 닭은 2kg의 곡물이 필요한데 예. 전 세계적인 이 사료의 가장 큰 원료는 옥수수죠. 예. 그래서 결국 이 돼지고기나 소고기 이런 것도 옥수수를 먹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네. 실제 그걸 옥수수를 먹는다는 게 너무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니세요, 교수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옥수수는 일반적인 다른 곡물보다도 오메가6가 제일 많거든요. 예. 그거 좋은 건 아닌가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예. 오메가3가 더 많아야 되는데 예. 오메가6가 너무 많으면 약간 비만이나 이런 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오메가6가 많은 옥수수를 먹고 자란 방금 말씀드렸던 고기들, 예. 쇠고기 같은 경우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비율이 오메가6가 108이고요. 예. 오메가3가 1이에요. 계란도 60대 1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옥수수에 파생된 먹거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계란까지 네. 결국은 다 옥수수 먹고 자란 친구들이다. 네. 자, 그런데 이 옥수수의 가격이요. 과거에도 언제 급등했었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옥수수 가격이 한번 급등했었는데 예. 최근에도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 2008년에는 왜 올랐고
요즘엔 왜 올라요? 옥수수 가격이? 요즘하고 2008년도에 좀 오른 내용이 조금은 달라요. 음. 2008년도는 정확히 말하면 2007년도에 기업들의 실적이 반영된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2007년도는 가장 큰 호황이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직전에. 예.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견인해서 옥수수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요즘 옥수수 가격 같은 경우는 공급 측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요즘 옥수수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에 이제 그 밸류체인이 좀 문제가 생긴 것도 있었고, 예. 그리고 옥수수를 재배하는 많은 개도국에서 역시 이제 인력 수급난이라든가 아니면 농사짓기 5개 활동, 즉 그 코로나19로 5개 활동이 제한되면서 공급이 일부 제한되기 시작했고요. 예. 이 과정에서 글로벌 곡물 회사들이 옥수수 가격을 굉장히 수월하게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옥수수 가격을 미리 선물 거래하잖아요. 예.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해서. 예.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됐냐 하면 석유 생산자 담합 금지법이라는 게 통과됐습니다. 석유 생산자는 이른바 석유 메이저 회사들. 맞습니다. 좀 설명을 좀 이것도 드리면요. 예. 이 석유 생산자 담합 금지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갑자기 석유 가격을 올렸어요. 예. 그러면 미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게 된 거냐면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지고 있는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겁니다. 금융제재. 예. 자, 왜 이걸 했느냐? 중동의 많은 국가들 입장에서는요. 박리 담회보다는 자신의 원유를 프리미엄으로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예. 특히 코로나19로 이들 국가도 방역에 대한 여러 비용들을 부담하기 시작하면서 돈이 더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때 석유 더 많이 캐서 더 많이 팔아야지가 이들에겐 유리한 게 아니라 더 생산량을 좀 줄이고 비싸게 파는 게 훨씬 더 마진이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도 뭐 우리 손경제에서 자주 다뤘을 겁니다만 물가 상승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중동의 국가들이 자국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원유 가격을 올려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라는 게 바로 석유 생산자 담합 금지법인데요.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유가가 그럼 이 법을 벌써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가를 잠재우기 위한 대체제, 예.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오프닝 때 말했던 옥수수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에탄올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에탄올과 관련된 원료인 네.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많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옥수수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료로도 쓰이나 봐요. 옥수수를. 예. 사실 이걸 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 인류가 먹는데 사용하는 옥수수의 양보다 어떻게 보면 자동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옥수수의 양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옥수수로 어떻게 뭘 만들어서 자동차에 넣어요?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예. 미국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석유 있지 않습니까? 석유에 바이오 에탄올 성분을 일부 함유해서 그러니까 섞어서 쓰도록 만든 법안들이 통과됐어요. 바이오 에탄올이 옥수수로 만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어떤 얘기들을 표현을 많이 하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배고픈 20억 명의 옥수수를 포기하는 대신 네. 자동차를 소유한 8억 6천만 명을 위해서 옥수수를 쓰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옥수수로 바이오 에탄올 만들어 쓰는 게 그런 짓 하는 거다. 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저거 것이죠. 그냥 두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건데. 네. 실제 옥수수를 그러면 정말 이렇게 바이오 에탄올로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고 네.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중남미 국가는 우리 쌀처럼 주식으로 먹는 게 옥수수인데 네. 옥수수를 약간 우리처럼 뭐랄까요? 전을 부쳐 먹는 형태로. 또띠아. 예, 맞습니다. 또르띠아인데요. 이 또띠아 같은 경우 옥수수로 만드는 게 이 원료거든요. 그런데 2008년 아까 옥수수 가격 급등했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때 2008년도 바로 직전에도 바로 그 바이오 에탄올로 옥수수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해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 해에도 네. 석유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니까. 그렇죠. 비싼 석유 못 쓰고 우리는 옥수수로 만든 바이오 에탄올이 차라리 싸네. 맞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그쪽에 많이 뺐더니 어허. 어떻게 됐느냐? 또르띠아가 가격이 3배가 올랐어요. 아이고.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오히려 바이오 에탄올 사용 금지를 위한 시민 시위들이 일어나거나 예. 정부에게 이 기본적으로 우리 또르띠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하면서 가격을 좀 인위적으로라도 통제해 달라. 예. 그래서 얼마 이상 못 오르게끔. 하지만 이제 궁극적인 이유는 전부 옥수수의 재배를 상당 부분 바이오 에탄올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람 먹는 옥수수하고 용도가 계속 충돌하네요. 바이오 에탄올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수수를 가지고 이제 얘기해야 되는 많은 요인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예. 인류가 옥수수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먹어오고 한 거는 최근의 일입니까? 예,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수수의 원래 원산지는 중남미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남미에서 옥수수를 많이 먹는데요. 네. 그 중남미에서 옥수수에 이렇게 관심도를 높였던, 그러니까 옛날 마야 문명 때부터 이렇게 관심이 높았던 이유가 뭐냐면 네. 옥수수가 생산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인류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옛날에 중남미에 마야나 잉카와 같은 거대 고도로 발달된 거대 문명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옥수수 때문이다. 예. 무슨 얘기냐? 재배하고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해결하는데 투여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남은 잉여 시간을 문명을 발달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 문명들이 크게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손이 덜 가는 작물이다. 그렇죠. 하기야 옥수수 심어놓으면 저도 심어봤는데 그냥 알아서 잘 자라더구만요.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모작 이상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손이 덜어져서. 네. 자, 그런데 이 옥수수가 그러면 중남미 국가 문명에만 발달에 기여했느냐? 아닙니다. 이 옥수수를 유럽으로 가지고 온 사람이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가 옥수수를 유럽으로 가지고 와서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또 옥수수를 재배해서 먹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유럽에서도 이게 많이 재배되기 시작한 이유가 똑같은 이유입니다. 생산이 용이하고 쉽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예. 그 뒤로 또 유럽인들도 똑같이 먹는 것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큰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도모됐다라는 게 이쪽 분야의 학자들의 설명이죠. 옥수수 덕분에. 그래서 옥수수는 인류의 발전에 이런 발자취를 같이 해왔죠. 최근에 그럼 옥수수 사용처가 더욱더 늘어나는 추세인 겁니까? 바이오 에탄올 말고도? 예, 바이오 에탄올 말고도요. 최근에는 옥수수를 바탕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용처로 옥수수에 주목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저도 이거는 참 놀라웠었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옥수수로 종이를 만듭니다. 굳이 왜? 왜냐하면 벌목을 하는 것도 가장 큰 비환경적인 숲을 일이잖아요. 훼손하지 말자. 그렇죠. 근데 곡물이라는 건 재배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옥수수로 종이를 만든다든가 기타 친환경적인 용처로 사용도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옥수수를 여기저기서 더 많이 재배는 합니다. 예. 근데 많이는 재배를 더 하게 됐는데 사용 용처가 느는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옥수수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된 것은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대국인 두 나라 중국과 인도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옥수수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옥수수는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더 많이 쓰나요? 직접 많이 쓰는 게 아니라요.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당연히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사료의 절대적인 비중이 이제 옥수수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은 옥수수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입하는 대표적인 국가인데 네. 이 중국도 이게 참 재밌어요. 원래 중국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옥수수의 수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 자국의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채소나 곡물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예. 고기를 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 생산하는 옥수수 양이 더 늘었지만 그게 다 사료로 쓰이다 보니까 수출을 안 해요? 그렇죠. 수출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계적인 옥수수 수입국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옥수수 값은 올라갔겠네요. 옥수수 값이 올라갔죠. 예. 그리고 인도도 또 특이한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이유로 육류 소비를 잘 안 하게 되죠. 네. 하지만 인도는 또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서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어요. 우유.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우유를 또 얻어내려면 또 그게- 소를 먹여야 그게 되잖아요. 그거죠. 그렇죠. 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두 국가가 인구 가장 큰 대국들인데 아. 여기서 그러니까 옥수수 소비를 더 늘려버린 거죠. 예. 그게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최근에 옥수수 가격이 오른 이유? 오른 이후에 가장 결정적인 결정- 주범이죠. 옥수수 가격이 뭐 코로나 직전에는 좀 폭락한 적도 있어요. 예. 근데 대세 상승을 해왔고 전체적으로 쭉. 그리고 옥수수 소비 생산량을 더 늘리게 만든 네.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이 두 소비 집단의 트렌드였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옥수수 생산 면적을 더 늘려왔거나 더 네. 공급을 많이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게 중간에 잠깐 수급의 문제로 폭락하게 된 요인도 됐어요. 음흠. 이게 좀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 이 옥수수 얘기를 하지만 곡물 가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매년 곡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양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일정하죠. 내끼 네. 먹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음. 그런데 옥수수 같은 곡물을 생산할 때는 이 생산이라는 게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렇겠죠. 예. 갑자기 그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옥수수 생산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옥수수를 중국에 어디서 주로 생산하냐 하면 중국의 북쪽 지방에서 옥수수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근데 중국의 북쪽 지방에서 옥수수 생산을 하는데 북쪽 지방이 가끔 또 폭우가 많이 내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옥수수 작황이 갑자기 크게 줄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가 필요한 양이 100개인데 그래서 늘 100개 정도를 공급해야지라고 했던 여러 이제 공급처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 폭우라든가 가뭄으로 5개만 모자라도 예. 어떻게 되냐면 그 모자른 5개를 서로 확보하려고 가격이 급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도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식료품 제조회사가 옥수수 없어가지고 식용유나 옥수수유나 아니면 통조림을 못 만든다? 이거는 공급 계약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고 대체할 다른 작물이 없군요. 없죠. 그리고 농작물은 갑자기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공산품처럼 일주일 만에 뚝딱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라인 더 돌려 해서 될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가 분명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라는 예측이 있어서 더 많이 생산은 했지만 요즘 또 역시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해서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거나 또는 너무 많이 생산을 제대로 해버려서 예. 그래서 폭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를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생산하는지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이 많이 생산해서 1등은 먹겠죠. 단연코 미국입니다. 아, 미국에서. 예, 미국이 전 세계 옥수수 생산의 한 3분의 1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이 만들어서 뭐예요? 먹어요? 미국은 전 세계 옥수수를 주로 수출을 합니다. 아, 예,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네. 워낙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 중국이나 중국 다음으로 옥수수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의외로 일본이거든요. 아, 네, 일본도 육류 소비가 또 아, 많죠. 그래서? 예, 예. 여러 또 통조림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많은 국가들에게 옥수수를 수출하고 있고요. 2등이 이제 중국인데요. 네.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한 20에서 25% 사이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중국에서 생산한 옥수수 중에 일부는 또 수출을 해요. 어디에 수출을 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데 수출을 합니다.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하다면서요, 중국은? 그게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게 농산물의 아주 특수성인데요. 예.
농산물이라고 해서 똑같은 옥수수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옥수수가 아니라 품종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료용 옥수수가 있고 음. 사람이 먹는 식용 옥수수가 있는데 네. 식용 옥수수를 재배하면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용 옥수수를 재배하는 중국의 그 옥수수 농가는 그 옥수수를 식용하는 우리나라 같은 곳에 일부 팝니다. 네. 그리고 대규모로 필요한 사료용 옥수수는 미국 같은 데서도 수입을 해오는 거죠. 그런 맥락이죠. 그런 쪽으로.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생산하는 비중이 한 20에서 25%고요. 그 다음이 브라질인데 10%가 항상 조금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이 한 5%, 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도 5% 좀 안 되고, 그리고 기타 여러 국가들이 한 24% 생산을 하니까 네. 옥수수 안 생산하는 국가는 거의 없죠. 그러고 보니까 전 세계에서 옥수수는 생산이 되겠네요. 북극, 남극 빼면. 그렇죠. 생산이 되긴 되죠. 자, 야, 그런데 이렇게 친근한 작물이기도 하고 중요한 작물이기도 하고 쓰임새도 많은 작물이 요즘 왜 이슈가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잠깐 광고 듣고 알겠습니다. 이어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국산업경제연구원 박정호 부원장님과 함께 오늘은 옥수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얘기 듣기 전에는 옥수수가 강원도에서 많이 나는 네.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꽤 많이 골고루 재배되는 작물이기도 하고 네. 식량으로도 당연히 쓰이지만 소, 돼지, 닭의 사료로 많이 쓰여서 결국은 우리가 결국 옥수수를 간접적으로 매일 먹고 있구나. 네. 요즘은 그럼 이 옥수수와 관련한 가장 핫한 이슈는 뭡니까? 예, 옥수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접 먹거나 사료로 쓰거나 아니면 자동차 원료로도 사용되는데 예. 이 옥수수의 수급을 아까 나라별로 제가 나열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예.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 두 회사가 옥수수 수급을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생산을. 예. 예. 그 두 회사는 전 세계 4대 곡물 회사라고 불리우는 하나는 카길이고 예. 하나는 몬산토입니다. 둘 다 들어봤어요. 예. 먼저 몬산토부터 얘기를 해드릴까요? 몬산토는 옥수수 종자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네. 뭐 몬산토가 종자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옥수수만 500종 정도 돼요. 오. 그러니까 전 세계 옥수수 종자에 대한 특허는 몬산토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또 생겼냐 하면 지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몬산토는 한동안 이제 종자 수출을 하는 걸로 자신들이 돈을 벌었는데 이 종자 수출의 전략이 뭐냐면 터미네이터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몬산토의 종자를 계속 왜 사다 쓰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옥수수를 한번 몬산토 종자를 사다가 심었어요. 그럼 나오는 옥수수가 그 종자죠. 그렇죠. 그럼 그걸 그냥 내가 다 심으면 심으면 되지. 되잖아요. 그런데 몬산토는 터미네이터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불임 종자를 파는 거예요. 그럴까봐. 예. 그래서 한번 몬산토 종자를 사서 옥수수 키우잖아요. 예. 그럼 그 옥수수 알갱이를 빼다가 심잖아요. 안 나요? 그 옥수수가 안 나요. 어째 그래요? 그게 이제 유전자 조작이라는 거죠. 아, 열매는 맺히는데 땅에 심으면 안 난다? 네, 다음 해에 그거는 절대 안 자라도록 만든 거죠. 세상에, 그게 더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 터미네이터 전략으로 매년 종자를 사게끔 했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2000년대 이후로 중단이 되도록 이제 법제화됐어요. 그렇게는 하지 마라. 네. 그러면 이제 몬산토도 그래서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그 옥수수 재배 농가들이 몬산토 종자를 사다 쓸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이유가 이제는 불임 종자는 아닌데 그 몬산토에서 종자를 사다가 그걸 심잖아요. 그러면 새로 사서 심는 것보다는 덜 자라요. 묘하게 만들었네요. 묘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주 묘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야 이거를 그냥 다시 심으려고 했더니 안 되고 딱 주판을 튕겼더니 예. 차라리 다시 사는 게 본인들에게 이득이 될 정도. 아하. 그 정도만 자라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지금 몬산토는 역시 옥수수 종자를 매년 엄청나게 팔아서 돈을 네. 많이 벌고 있고요. 예. 이 종자와 관련해서 멕시코는 뭐 멕시코에 세계적인 농가들이 많거든요. 또 거기에서는 매년 협동조합에서 투표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농사는요 그 어떤
한 집에서 혼자 결정해서 종자를 결정해서 재배하는 게 아니에요. 인근 동네 그 농가들이 전부 마을회관에 모여가지고 네. 자 우리가 이번에 뭐 키울 건데 그걸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규모감 있게 그 재배를 하지 않고서는 어떤 굉장히 규모감 있는 수요처에서 안 사줘요. 아, 그러니까 우리 마을은 이번에 다 콩 심을 건지 그렇죠. 다 옥수수로 통일할 건지 아무튼 통일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대형 마트나 큰 유통 채널에 아.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뜨거운 회의가 열리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옥수수를 놓고서도 또 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인들이 원래 즐겨 먹었던 옥수수 종자가 있어요. 네. 그거는 자체 종자니까 로열티 같은 거 안 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키울 거냐 아니면 몬산토 씨앗도 사다가 그걸 키울 거냐를 매년 회의를 하는데 네. 상당히 많은 해에 몬산토 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상하게 잘 자라요. 생산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판을 또 튕기면 토종 종자를 키우는 것보다 저거 로열티 주고 사오는 게 본인들에겐 또 이득이 된다라는 거죠. 야. 그래서 몬산토가 씨앗 그 뭐랄까요 단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옥수수의 어떤 단가도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몬산토는 이제 이렇게 종자에 대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예. 더 이제 주목해야 될 때가 이제 카길입니다. 카길은 카길의 슬로건을 보면 어떤 회사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이 카길의 슬로건은요. 우리는 당신들이 먹는 국수의 밀가루이자 감자튀김의 소금이자 또띠아의 옥수수이자 디저트의 초콜릿이자 청량음료수 감미료다. 이게 회사의 로고예요. 좀 기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먹거리가 바로 우리야. 이게 지향점인 거예요. 예. 근데 이 카길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비상장 회사고 가족 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요. 2014년도에 예.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미국의 4대 부자 중에 하나가 이 카길 집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국의 10대 부호에 많이 포함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가끔 집계를 할 때 무슨 소리세요?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누구 저기 네, 아마존 누구 그거는 주식을 바탕으로 한 시가총액을 바탕으로 한 순이고요. 이 회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장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장 안 한 회사의 잠정적인 어떤 뭐 가치들까지 전부 포함하면 카길 집안은 미국의 10대 부호 안에 항상 들어가는데 네. 이 회사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만 15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아직도 비상장 가족 기업이에요. 네. 본인들이 상장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또 아쉬운 게 없나 봐요. 아쉬운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경영 방식이나 이런 게 오픈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가족들 간에 그냥 살짝 회의하고 만다. 예. 실질적으로 어떤 정도냐면요. 카길은 그 상장 기업은 아니지만 예. 회사 실적에 대해서 매년 그래도 발표를 해왔어요. 그런데 매년 발표를 해왔는데 카길이 지난 2020년부터 앞으로 우리 실적 공개 안 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실적조차? 예.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올해죠. 2021년. 예. 얘네는 회계분기가 5월 달 마감이거든요. 예, 카길은 5월 마감인데 2021년 5월에 카길 설립 156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어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농가 소득이 풍지박산이 나고 뭐 극빈층이 생기고 막 이런 상황인데 카길은 156년 만에 영업이익이 최대치가 나왔는데요. 뭘 팔아요, 카길은 주로? 아까 다시 슬로건 말씀드릴까요? 에브리 푸드. 네. 대표적인 걸 꼽으면 옥수수, 대두, 콩. 그러니까 모든 작물이죠. 우리 시카고 그 곡물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모든 작물의 부동의 1위입니다. 그럼 본인들이 땅을 사서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파는 농부 기업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공개를 더 안 하게 되는 이유인데요. 예. 직접 재배하는 것보다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데 최고 고수예요. 농산물 중간 상인이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몬산토는 종자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 이쪽은 좀 더 유통에 대한 노하우가 많아요. 네. 예. 이것도 뭐 공개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시민사회단체가 막 들여다보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음. 그런데 하여튼 주로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 전 세계 물류망이 일부 훼손됐었을 때는 그 물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카길은 오히려 어디가 더 지금 사기가 쉬워졌고 어디가 더 물건을 더 비싸게 팔 수 있구나라는 정보를 더 잘 가지고 있는 거죠. 배가 안 가니까 저 집은 지금 옥수수 일주일 안에 못 팔면 다 버려야 돼. 그렇죠. 거기 가서 헐값에 사서 그렇죠. 저 집은 2달째 지금 옥수수가 안 와서 쩔쩔매고 있네. 그럼 맞아요. 거기 가서 비싸게 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카길 같은 회사는 항상 뭔가 그 글로벌 경제가 좀 흉흉할 때 돈을 많이 버는데 예.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08년도에도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가 39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번이 10억 달러가 더 높은 49억 달러를 번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카길은 전 세계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곡물 가격을 이렇게 어려울 때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 그냥 더 비싸게 받고 배 이상 비싸게 받고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 생각보다 옥수수가 중요하기도 하고 많이 쓰이기도 하고 돈도 잘 벌게 하는 거라면 우리도 반도체만 만들지 말고 옥수수 좀 재배하든가 아니면 우리처럼 농사 여건이 안 좋은 나라는 아니더라도 다들 옥수수 많이 재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없이 전 세계가 안 돌아가는데 네. 옥수수를 더 많이 재배해서 가격을 좀 떨어뜨리거나 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 이게 사실 미국의 무서움 중에 하나가 저는 미국이 뭐 석유 패권을 가지고 있다, 뭐 기술 패권을 가지고 있다, 그거에만 우리가 주목을 하는데요. 예. 미국은 농업 패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금 몬산토, 카길 대부분 다 미국에서 기반했던 그 회사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옥수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종자가 필요하고 그들의 유통망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유통망과 종자를 여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리고 옥수수에 대한 사용처는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어떻게 옥수수의 기조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적인 경제가 흐름이 바뀌어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 옥수수 심을 씨앗도 얻어낼 수가 없고 자체적으로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옥수수 토종 씨앗을 심어도 그 생산량이나 작황이 뭐 글로벌 종자에 비해서 미비하기 때문에 네. 국제적인 뭐 그 뭐랄까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 2012년에 유엔 식량 농업 기구 우리가 FAO라고 부르는 곳이죠. 네. 거기에서 옥수수 가격이 너무 올랐거든요. 이때가. 네. 그러다 보니까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서 미국 정부에게 부탁을 했어요. 보고서를 내면서 미국의 바이오 연료 정책에 대해서 좀 의무 사용량을 좀 줄여달라. 그 당시에도 자꾸 바이오 에탄올로 옥수수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 네.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옥수수 없어가지고 지금 뭐 굽는데. 니네 이거 쓸데없이 지구 지킨다고 이러지 말고 지금 굶어 죽는다. 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딜레마죠. 우리가 지구 환경을 지켜야 되려면 옥수수를 바이오 에탄올로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기아에 허덕이는 많은 난민들이 생기는데 그들에게 가장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곡물은 또 옥수수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작황을 더 늘릴 수가 있느냐? 좀 전에 두 글로벌 곡물 회사들, 그 회사들의 전향적인 어떤 전략들이 아니고서는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옥수수를 재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면적도 이제는 한계가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 생산은 더더욱 늘지 않을 것이다. 수요만 늘고 이게 전반적인 중론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 옥수수 값 계속 오른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국제적인 시민사회단체가 그나마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고기 먹지 말자 운동이 많아요. 옥수수 수요를 좀 줄여보자. 옥수수를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리고 옥수수를 바이오 에탄올로도 또 사용도 해야 되는데 석유 안 쓰려면 그러려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육류 소비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기야 소고기는 옥수수 7kg을 먹여야 소고기 1kg이 나온다고 하셨으니
굉장히 비효율적인 약간 사치스러운 그런 그렇죠. 푸드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가 또 중요해요. 예. 옥수수 자급률은 이렇게 중요한 작물인데 0.7%예요. 강원도 맞아요. 강원도 찰옥수수 찰옥수수. 그게 전부다라는 그게 거죠.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과 같은 보호무역주의가 높아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많은 개도국들은 이제 본인들이 필요한 백신을 받거나 뭔가 기초적인 생필품을 받아내기 위해선 본인들이 원래 재배했던 물건을 무기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옥수수겠죠.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형마트에 옥수수 안 들어가 있는 물건 없는데 예. 그럼 나중에 우리가 옥수수 수급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또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더 심해져서 옥수수 단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거나 만약에 그렇다면 예.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제가 찾아봤던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봤던 논문 중에서는 옥수수 가격이 100% 오르면 네. 전 세계 소비자 물가 지수가 0.4%포인트 올라간다. 옥수수 가격 더블되면 네. 소비자 물가는 0.4%포인트. 올라간다. 굉장한 수치입니다. 0.4%면. 그래요? 예.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많은 중앙은행에서 2%에 맞추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2%라는 건 진짜 1%에서 2%면 2배 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0.4%라는 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옥수수를 지금 그렇다고 서울에서 재배를 할 수도 없고 강원도 찰옥수수를 좀 지금 전 세계가 사실 다 예. 미국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좀 설명을 드리면 옥수수 가격이 폭락했었을 때가 트럼프 때거든요. 예. 그때 저기 셰일 혁명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인 유가가 굉장히 낮아졌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바이오 에탄올로 옥수수를 못 쓰게 돼서 남았군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옥수수가 남아도니까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유권자들 중에선 이런 곡물 재배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일본에 가서 옥수수 강매시켰죠. 우리 옥수수 얼마나치 사줘야 돼. 사야 돼.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옥수수 못 살까봐 또는 다른 보복이 두려워서 억지로 그걸 사줬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일본도 옥수수를 당시 많이 샀는데요. 일본 농가에선 그 정도의 옥수수 수요까지는 없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는 어느 나라도 대안을 못 답은 가지고 없다. 있다. 네. 우리나라는 석유만 안 나와서 고민인 줄 알았더니 옥수수도 안 부족해서 네. 고민이고 석유에 없으면 뭐 춥고 뭐 그중 자동차 못 움직이고 아이 그것도 크군요. 근데 옥수수는 정말 그냥 식량이네요. 그렇죠. 안 들어오면 그 과자도 못 만들고 빵도 못 만들고 동물도 못 키우고.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귀중하고 중요한 작물 옥수수로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 한국산업경제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내용은요 홈페이지나 팟캐스트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